제2차 세계대전은 원자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최초이자 최후의 전쟁입니다. 미국은 발광 상태의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두 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지만 나가사키는 원래 목표 도시 명단에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45년 7월 말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또 중화민국 주석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합니다. 항복을 거부하면 파멸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일본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렇게 되자 오히려 미국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미 아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로 사망자만 2만 명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거든요. 미국 젊은이들이 더 이상 죽는 건 막아야 했던 미국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낼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방법이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당시 20억 달러가 투입된 맨해튼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에게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맨해튼 프로젝트에 발을 담갔던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반드시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로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그 시점에서 원폭 사용은 미국인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던 겁니다. 원자폭탄 목표 선정위원회는 원자폭탄을 투하할 목표 도시 선정 기준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지름 4.8km 이상이고 분사 목표물이 있을 것. 둘째, 원자폭탄의 폭발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 가능할 것. 셋째, 아직 공습 피해를 받지 않은 곳일 것. 고르고 고른 끝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곳은 교토, 히로시마, 요코하마, 고쿠라, 니카타 등 5개 도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가사키는 후보지로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 투하 명령이 떨어지기 나흘 전인 7월 21일 교토가 갑자기 목표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떠돌던 소문으로는 미국 하워드 대학 관계자가 역사적 가치를 가진 교토를 폭격하지 말라고 미국 정부에 이야기한 덕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교토가 빠진 실제 이유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교토를 잿더미로 만들 경우에 일본이 종전 후 소련 쪽으로 붙을 것을 걱정했던 미국이 알아서 뺀 거였습니다. 교토가 빠진 빈자리에는 대신 나가사키가 들어갑니다. 나가사키는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가 있었고 일본 해군의 주요한 군항이었으며 군수품, 선박, 무기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있어서 선정 기준에 적합했던 곳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뜨릴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조립한 채 기체에 실을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리틀보이는 외부 충격에 상당히 민감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폭탄과 왕복 비행을 위한 연료 무게를 합치면 이륙 중량을 초과한다는 점, 활주로 노면 상태가 엉망이라 이륙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만약에 폭격기가 이륙 도중 추락하면 그 자리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리틀보이의 설계자이자 폭탄 관리를 담당하던 윌리엄 파슨스 대령은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원자폭탄을 이륙 후에 폭격기 내에서 조립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원자폭탄 조립은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파슨스 대령조차 그렇게 조립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9,000m 상공까지 올라가는 폭격기의 하부 폭탄창 안은 폭탄 조립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엔진과 프로펠러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기체는 상하좌우로 마구 흔들리죠. 더구나 파슨스 대령은 공군이 아니라 해군이었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에서 원자폭탄을 조립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파슨스 대령은 11단계나 되는 원자폭탄 조립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이 엄청난 임무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45분 리틀보이를 실은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활주로를 떠납니다. 에놀라 게이는 조종사인 폴 티비츠 대령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에놀라 게이는 이륙 마지막 순간까지 살떨리는 위기일발의 순간을 만듭니다. 폭탄과 연료 때문에 이륙 중량을 초과한 상태여서 조종사가 활주로 끝까지 가서 가까스로 이륙시킬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 순간이 아슬아슬했든지 이륙을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에놀라 게이가 활주로 끝에서 충돌할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경 에놀라 게이를 포함한 B-29 세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본 히로시마 시민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늘상 오던 정찰기계건이 생각하고 평소대로 학생들은 등교 준비를 또 어른들은 출근 준비를 했던 겁니다. 몇 분 후에 벌어질 결과를 생각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오전 8시 15분 15초에 리틀보이가 에놀라 게이부터 떨어집니다. 연습한 대로 B-29 폭격기들은 폭침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뒤도 안 보고 전속력으로 도주하죠. 리틀보이는 조준 장소에서 240m 떨어진 곳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폭발합니다.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TNT 10킬로톤에 해당되는데요. 폭발 즉시 반경 1.6km 이내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폭심지 온도는 무려 3000도 이상이었고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앉아있던 사람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정도였습니다. 곧이어 초속 340m의 충격파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속 340m 바람의 위력이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 중에 초속 40m만 넘어도 담장이 무너지고 또 건물이 쓰러지는데요. 그 10배의 위력인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현장에서 즉사한 사망자가 7만 명이고 10만 명 이상이 다쳤으면서 도시 건물의 69%가 파괴됐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사망한 총 인구는 대략 16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 중에서 한국인 사망자도 3만 명에 이릅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에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원자폭탄 투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어리석은 일본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은 할 수 없이 제2의 원자폭탄 투하를 준비합니다. 원래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질 곳은 고쿠라였습니다. 1945년 8월 9일 아침 찰스 스위니 소령이 지휘하는 B-29 복스카는 두 번째 원자폭탄 팻맨을 싣고 예정대로 고쿠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쿠라 상공에 짙은 구름이 끼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죠. 고쿠라 상공에서 50분 이상을 계속 설해하며 보내던 복스카는 결국 목표 확인에 실패한 후에 나가사키로 기술을 돌립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선행을 해야 이런 행운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고쿠라 시민들은 자신들이 지옥문 앞으로 왔다 갔다는 걸 과연 알기나 했을까요? 정말 인간의 운명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느낍니다. 20분 후에 폭격기는 나가사키 상공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기상 보고와 달리 여기도 구름이 짙게 끼어 있어서 폭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연료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척 스위니 소령은 유관 확인을 포기하고 레이더 조준 폭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폭탄을 투하하지 못하면 바다에 떨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나가사키는 고쿠라와 달리 억세게 운이 없었습니다. 하필 그 순간 구름이 일부 걷히면서 폭탄 투하 시야가 확보되었던 거죠. 더 운이 없었던 건 일본 정부가 B-29를 탐지하고 원자폭탄을 탑재한 폭격기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긴급회의 중이던 상부가 그 보고를 전달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요격기도 출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8월 9일 11시 2분 두 번째 원자폭탄인 펜맨이 투하됐습니다. 펜맨은 TNT 21킬로톤 위력으로서 리틀보이보다 더 폭발력이 컸지만 나가사키의 지형 덕분에 살상 효과는 오히려 히로시마보다 작았습니다. 펜맨이 폭발을 하자 반경 약 1에서 2km가 잿더미가 되었고요. 폭발 지점에는 3,900도의 열이 발생했습니다. 후폭풍 속도는 시속 1,005km였습니다. 현장에서 6만에서 8만 명의 시민이 즉사했고요. 1945년 말까지 총 8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에도 일본이 만약 항복하지 않았다면 항복할 때까지 원자폭탄을 계속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본이 만약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에도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영원히 재기 불가능한 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의 원폭 투하로 수십만 명의 국민을 잃은 상황에서는 일본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원폭 투하 6일 후인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죠. 9월 2일에는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서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립니다. 일본 군부가 순순히 포츠담 선언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인류사상 최악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널떨어진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고의 대가는 항상 무고한 대중들이 진다는 가슴 아픈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